예전처럼 어떤 병이 있고 없고의 의미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병이 있다 하더라도 잘 관리를 하면은 오히려 그게 내 삶의 어떤 뭐랄까 기준 또는 목표가 되는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점점 더 비중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생활 습관이죠. 제가 이제 내분비 전공이고 또 당뇨병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그 대사질환,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지혈증 요게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만입니다. 체중하고 키를 관련해서 흔히들 요즘 많이 쓰는 그 기준은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 그러죠. 체중을 키 메타로 두 번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70kg인데 키가 170cm다. 그러면은 70을 나누기 1.7 또 나누기 1.7 이렇게 해서 나온 수치를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 그러고 서양인들은 비만 기준은 30, 아시아는 아직 25입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외모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몸에 지방이 너무 과다하게 끼므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탄수화물 하고 지방입니다. 지방은 보통 남자 기준을 하면은 한 20에서 21%, 그러면 70kg에 약 21% 하면 대충 15kg 정도 되죠. 대충 10만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에너지로 비축되어 있는 그 에너지의 그 구성이 99% 넘게가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내 몸에 에너지를 비축하게 할 수 있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질 때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전체 내 몸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호르몬이다. 내 몸의 거의 대부분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세포의 숫자가 성장이 멈출 때까지 숫자가 늘어나는데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요, 그냥 다 타고난다는 겁니다. 지방세포의 숫자나 모든 것들은 태어날 때 다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뚱뚱한 애하고 안 뚱뚱한 애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좀 뚱뚱한 성장기 때 뚱뚱한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에 비해서 훨씬 어린 나이에 지방량이 확 늘어난답니다. 빨리 늘어나는데 빨리 끝난다는 겁니다. 즉 지방세포의 숫자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게 조금 더 빨리 오는 것 뿐이지 이게 비만을 해결하지 않아서 더 지방량이 많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체지방량이죠. 똑같은 키와 체중하고 비교했을 때 체지방률이 체질량 지수가 똑같으면 다 똑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지방세포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세포가 크기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다 비슷하게 생겼겠죠. 근데 지방세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하면 내보내야 되는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적을 때하고 많을 때하고 세포 크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보통 크게는 한 200배 내지 300배까지 커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있으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겠죠. 상대적으로 큰 놈은 좀 나이가 든 놈일 거고 작은 경우에는 좀 젊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이런 늙은 세포가 죽고 조그마한 새로운 세포가 대체되는 그 비율이 1년에 1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량이 대충 1, 2%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 10%의 지방세포가 1년마다 새로 재생이 돼가지고 이게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지방세포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포 대사에서 가장 활발한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3개월, 6개월만 생활습관 바꾸면요, 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지방세포가 그만큼 굉장히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쉽게 변하고 빨리 변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뚱뚱해진 놈은 빨리 에너지를 내보내고 싶을 거예요. 비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비축하게 하는 거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반대로 에너지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염증 물질입니다. 에너지를 넣어주는 역할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뭔가를 자꾸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돌아다니는 염증 세포를 들려붙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방 조직 자체가 염증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비만이라는 자체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20% 넘는 지방 조직에서 염증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이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에 다 여러 가지 나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크게 나누면 피하 지방하고 내장 지방이 있죠. 아무리 뚱뚱하다 하더라도 지방 조직의 90% 이상은 피하 지방입니다. 팔다리, 엉덩이, 둔부 이런 데 있는 피하 지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장 지방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장 지방은 보통 10% 미만이에요. 이 내장 지방은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다 보면 이게 피하 지방도 더 이상 못 들어가고 내장 지방도 더 이상 못 들어가고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다 근육이나 간으로 가서 지방간도 유도하고 근육의 문제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만으로 관련돼서 나타나는 게 대사증후군이라 되어 있죠. 이걸 생활습관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습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10개가 나오면 10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뚱뚱해져요. 그러면 10만큼 나왔는데 본인의 열만의 역할이 5밖에 안 나요. 그러면 10만큼의 효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인슐린을 더 나오게 하겠죠. 그럼 인슐린이 자꾸 많이 나옵니다. 이 10만 나와도 될 게 나중에 15, 20, 25, 30 이런 식으로 자꾸 많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지하는 그 가장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 부족과 비만이죠. 인슐린이 작용하는 건 딱 3군데밖에 없어요. 간, 근육, 지방세포. 가장 활발하게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근육이에요. 근육은 대충 우리 몸무게의 한 30에서 35%를 차지합니다. 아까 70kg라고 따지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근육은 좀 단순한 장기예요. 그래서 근육은 써먹으면 쓴 만큼 효과가 나고 안 쓰고 놔두면 그냥 퇴화가 되는 그런 장기입니다. 다른 장기하고 틀려요. 그래서 운동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이 비만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뚱뚱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비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악순환을 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냥 원인을 모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런 대사성, 50대 5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만이나 당뇨,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약 50%의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지혈증, 지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 결국 올라가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깁니다. 동맥이 딱딱해지는 걸 동맥경화라 그래요. 죽상경화증이라는 거는 혈관이 있으면 혈관을 싸고 있는 그 내피, 제일 안쪽 피랑 통하는 그 부위에 병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있다 보니까 쉽게 찢어지고 콱 막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심근경색,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죽상경화증이에요. 대사증후군이 있으면은 이 죽상경화증이 아주 급속도로 발현합니다. 누구나 다 이 대사증후군의 문제는 짚고 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형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2형 당뇨병하고 가장 전반적인 코스가 비슷한 게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당은 피 속에 있는 우리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포도당은 고급 에너지고 지방산은 저급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도당을 중요한 장기에서 이용하게끔 해야 되겠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딜까요? 뇌일 겁니다. 그래서 뇌, 신경세포는 포도당만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세포 자체가 쓸데없이 막 지방산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뇌 기능이 저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세포가 유일하게 이 혈당을 이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혈당만, 포도당만 이용하는 또 하나의 세포가 있어요. 뭘까요? 암세포입니다. 포도당이 뇌라든지 우리가 이용한 예측 가능한 부위에 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폐의 어떤 부위에 가 있다. 그럼 그건 암세포입니다. 그만큼 암세포는 포도당만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암세포 자기 입장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인슐린이 이 세 장기에서 에너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놈의 양도 부족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도 있고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당뇨라고 말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인슐린 기능은 보강되거나 보충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는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 초기에 조절하는 게 좋은 걸로 돼 있고, 제가 아까 그 치매가 당뇨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당뇨병 단계하고 전 단계의 차이는 인슐린 분비능의 차이예요. 치매의 경우에는 저게 10년에서 20년 정도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가는 과정은 거의 비슷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래도 당뇨는 그 전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슐린 저항성을 좀 개선하는 게 좋겠다. 즉 체중을 줄이거나 운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생활 습관의 방향이 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치매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게 당뇨병과 큰 차이죠. 당뇨병이 처음 진단됐을 때 우리가 큰 혈관에 대한 합병증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지 어느 정도 강도로 이 사람을 치료할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처음 당뇨가 진단됐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합병증 검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당뇨병 망막증이에요. 망막은 신경, 뇌의 한 일부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러려면 혈관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이 당뇨병이 생기면 그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망막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망막증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 특히 그 백내장 같은 경우도 당뇨 아닌 사람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걸로 돼 있죠. 두 번째 콩팥 질환인데 지금 현재 단일 질환으로 신장 복막 신장 투석을 하는 경우에 단일 질환으로 당뇨병이 50% 넘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은 굉장히 혈류가 많이 가요. 즉 이 신경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망막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산소가 많이 가야 되는 부위예요. 거기에 혈관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거지. 이 미세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있거든요. 즉 당뇨에 오는 합병증이 이런 장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전신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풍이나 이제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많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관리할 때 뭐 공복혈당, 식후혈당 다 중요하지만 체중 관리가 당연히 제일 중요한데 체중은 식사량이에요. 별거 없어요.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러면은 이 당뇨 환자는 정말 규칙적으로 해야 되냐?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인슐린 호르몬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뇨 아닌 사람은 어떨까? 1일 1식을 하든 2식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체중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 이야기고, 당뇨가 있으면은 결국은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는 인슐린이 필요한데, 당뇨라는 것 자체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외부의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조절이 쉽지 않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세끼 식사를 권장하는 겁니다. 알맞게 먹고 당연히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운동의 종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알다시피 유산소, 근력, 유연성 키우는 운동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스트레스 주면 적당히 찢어져요. 찢어질 때 나오는 염증 물질에 의해 가지고 그 근섬유를 싸고 있는 그 막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위성세포가 있어요. 그 위성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세포가 근육으로 다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운동은 근력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적어도 그날은 잘 모르는데 하루 지나가면 뻔한 느낌이죠. 그 정도가 스트레스가 돼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뭔가 에너지를 계속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계속 에너지를 태우는 뭔가 이게 시동이 걸려야 되겠죠. 그걸 하려면은 한 30분 이상을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막 이렇게 신호등 하면 막 계속 뛰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멈추면 또 에너지 대사가 바뀌기 때문에 기왕 하려면은 꾸준히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그 효과는 보통 한 이틀 정도 가는 걸 돼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운동의 양보다는 강도를 볼 때는 그 맥박수를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70세라고 칠게요. 70세 하면은 한 150 정도 되죠. 150에 한 3분의 2 정도니까 한 110, 120 정도의 맥박을 뛰는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지나치면 그 모자란만 못하는 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운동을 너무 반복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절이 상하거든요. 몸에 뭔가 신호가 오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약은 약의 부분이 있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운동을 하거나 생활습관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약을 막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적절한 약의 도움을 받는 거는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약으로 해결해야 한다. LDL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도 타고났기 때문에
생활 습관보다는 약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중성지방 높은 거는 그 이제 비만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동이라든지 과음, 탄수화물 줄이는 거 이런 것들에서 도움. 지방간은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절주, 균형식, 과당 섭취. 과당은 우리가 설탕보다 더 맛있고 더 단 사람을 자극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과당을 줄이는 게 비만을 줄이는 데 가장 첫 번째일 겁니다. 과당은 칼로리 개념이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탄수화물 줄이는 것보다 과당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비만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